네, 그러면 사회운동가 만나는 기본소득 2021년 한국 기본소득 포럼 네 번째 세션 실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분의 선생님들, 활동가들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어쨌든 이 패널 분들이 나오셨는데 한 번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그 옆에 순서대로 혹은 가나다 순인데요. 먼저 김미정 서울시 동북권 직장맘 지원센터 법률지원팀장님이 나오셨습니다. 예, 그 옆에는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 간사이신 김혜미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예, 라이더 유니언의 박정훈 위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제일 직함이 기신 기본소득당 동물권 생태의제기구 얼스링스 위원장 홍순영 위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예, 먼저 제가 이 라운드 테이블의 이제 취지를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대체 사회운동과 만나는 기본소득이 뭐냐라고 궁금해하시기도 하고 필요한 주제라고 생각하시기도 하실 텐데, 요즘 취지라는 건 첫 번째 취지는 여러분 모두가 아시고 공감하시는 것처럼 어떤 좋은 정책이라도 사회적인 힘, 시민운동, 사회운동 이런 것들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것이 아무리 좁은 의미의 정치권에서 논의가 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구현되기가 어렵고 실질적으로 자리 잡기가 어렵다라는 기본적인 문제의식이 있고요. 그랬을 때 어떻게 이제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우리가 보기에는 좋은 혹은 긴급하고 필요한 혹은 정당한 의제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또 하나는 좀 더 기본소득 특유한 문제의식인데요. 기본소득 오늘 현대사회에서 다양한 의제들은 다양한 사회운동 혹은 이제 주체라고 말하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모든 의제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근데 기본소득은 좀 그런 성격하고는 좀 약간 결을 달리하는데요. 아주 편하게 말씀드리면 기본소득이라는 게 모두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개별적으로 주어진다. 그래서 모두의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사실 그럴 경우에 아무도 이해관계가 없어서 좋은 것이긴 한데 내가 그것을 위해서 꼭 노력해야 되는지 힘을 쏟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좀 애매한 그 의제,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소득만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랬을 때 이제 이런 의제가 오늘날 또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하고 한 의제들로 이루어져 있는 사회운동 속에서 어떻게 그런 힘들을 형성할 것인지, 보통 이제 기본소득 논의에서는 그것을 이제 정치적 실현 가능성과 혹은 기본소득의 연합을 구성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두 가지 취지를 가지고 기본소득의 실현 가능성, 경로, 그리고 필요 조건 등을 좀 찾아보는 게 이번 세션의 취지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오늘 또 참석하신 분들의 직함들을, 물론 활동 내용은 좀 이따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아시겠지만, 좀 전통적인 사회운동보다는 좀 더 이제 새로운 사회운동, 이 속에서 어쨌든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사회운동의 모습들을 함께 공유하는 자리, 이 두 가지 것들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세션을 이렇게 만들면서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을 이제 모시면서 몇 가지 이제 주제라고 할까요? 오늘 이야기를 이제 풀어가는 소재들을 좀 드렸습니다. 시작은 아까 마지막에 말씀드린 것처럼 각자 하시는 일들의 과정들이 어떤 것인가를 서로 공유하는 게 필요한 것 같고요. 그 속에서 기본소득에 대해서 어떤 지점에 대해서 주목하시는지 이런 얘기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마지막에는 이제 향후 한국 사회의 이제 변화의 전망, 큰 이야기가 되겠지만 이가 쭉 이어질 것 같고요. 그런 얘기를 좀 풀어가면서 그다음에 이제 여기 청중으로 계신 분들 혹은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하는 질문들을 적절한 시간에 잡아서 다시 나누고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돌아가는 순서는 그렇게 개의치 않으시겠지만 그냥 아까 소개한 순서대로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드린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자 자기 소개를 자기 이제 활동 속에서 좀 먼저 좀 해주시면 오늘의 어쨌든 참석자들의 뭐 배경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좀 서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까 싶습니다. 뭐 먼저 김민정 선생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김미정님도 이렇게 해야 되는지 아니면 제가 하고 싶은 제 일에 대한 얘기를 일에 대한 한 뭐 5분 정도 뭐 좀 더 쓰셔도 됩니다. 저희가 오늘 2시간으로 잡았기 때문에 뭐 시간이 앞에 시작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뒤에 가서 쫓길지는 몰라도. 네, 저는 서울시 동부권 직장맘 지원센터라고 하는 곳에서 일하고 있는 김미정인데요. 제가 요즘에 하고 있는 일들은 뭐냐면 그 유자녀 노동자들이 직장 내에서 어떠한 어려움을 겪을 때, 예를 들면 출산 전후 휴가를 갈 때 겪는 어려움, 뭐 육아휴직을 안 보내준다든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설명을 해드리고 안내를 해드리고, 또 조금 더 깊게는 조그마한 사업장 같은 데 돌아다니면서 그 사업장에 취업규칙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 법률이 개정됐을 때 그걸 따라가지 못하는 수준이 어느 만큼인지, 그리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근로계약서에 명시적으로 9시부터 급여를 주는데 8시 40분까지 안 오면 그 지각이다 이렇게 해서 징계를 한다든가, 그걸 명시적으로 근로계약서에 써 있어요. 그래서 20분은 그냥 무급 노동이 되는 거죠. 이제 그게 문제 제기를 하면 체불임금이 되는데, 그런 식의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이 있는 것들을 컨설팅을 해주면서 수정을 요구하고, 안 하면 또 가서 또 하고 뭐 이렇게 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세션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황당한 일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벌어지고 있는지 사례를 좀 몇 개 소개해 드렸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아까 시간을 여쭤본 건데요. 제일 자극적인 얘기 먼저 하면, 이 얘기를 하면 벌써 가슴이 뛰는데, 병원, 그러니까 학식이 굉장히 높으시고 교육 수준도 높으신 의사 원장님께서 간호사가 아니라 무슨 검사하는 일을 했던 분이신데 임신 사실을 알렸어요. 그분이 이제 임신했다는 걸 알리지 않고 참고 있다가 배가 이제 점점 불러오고 조금 있으면 이제 애를 낳아야 하니까 알렸더니, 배가 이렇게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직위에서 그 본래의 업무를 안 시키고 바닥에 껌 떼는 일을 하라고 했답니다. 바닥에 껌을 떼려면 여러분 상상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서 배를 이렇게 허벅지에 밀착시켜야지 이게 일이 되거든요. 그분이 너무 황당하기도 하고 뭐 기가 막히기도 해서 이제 저희 센터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이러저러한 상담을 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병원에 전화를 해서 이거는 불법이고 매우 큰 죄다, 법에도 위반되는 거니까, 그랬더니 뭐 어쩌고저쩌고 욕을 하고, 그래서 이제 사실 해결이 처음에 딱 안 되더라고요. 저희는 이게 도대체 무슨 사건인지 납득이 되지 않았지만 어쨌든 몇 차례 전화를 해서 결국은 그 일, 껌 떼는 일에서는 벗어나서 다시 본연의 일로 갔지만, 계속 뭐 배가 불러서 걸리적거린다는 등, 뭐 둔하다는 등, 뭐 모욕적인 얘기를 되게 많이 그 사회적 지위가 높으신 의사님께서, 원장님께서 계속 그렇게 심하게 하셔서, 이분이 이제 상담을 진행하면서 이런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내가 이 병원을 계속 다녀야 할 것인가, 아니 근데 너무 열이 받으니까 네 괜찮죠. 예. 욕만 안 하면 되는 거죠. 예. 너무 이제 화가 나니까 끝까지 가보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고, 막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데, 아직 그 출산 휴가랑 육아휴직이 담보가 돼야 이제 이 일을 끝내니까 지금 계속 상담 중인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껌 떼는 일을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참 황당하고, 아주 흔한 사례 중에 하나는 350명 규모예요. 이게 작지 않잖아요. 물론 이제 남양유업이라고 하는 큰 회사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긴 해서 충격이 덜할지는 모르겠지만, 350명 규모의 그 큰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을 가려면 1년 전에 사직서를 제출을 해야 육아휴직을 줍니다. 그러니까 2020년 3월 20일 날 복귀 날짜면 2019년 3월 달에 육아휴직을 들어갈 때 먼저 사직서를 제출을 하고, 그것도 이렇게 종이로 제출을 해야 육아휴직을 보내주는 사례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아주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지금 저희한테 상담을 하면 저희가 제출하시면 안 됩니다라는 얘기까지 하고, 근데 영 너무나 이제 억압적으로 하면 뭐 카톡으로 보내든지 이메일로 보내서 증거를 남길 텐데, 저희한테 상담하시기 전에는 서면으로 이렇게 조심히 갖다 내셔가지고 나중에 저희가 노동청에 가서 다툴 때는 어저께 낸 거다 이렇게 거짓말을 사측에서는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그걸 확보하고 있지 않으니까 증거를. 그래서 노동청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이기지는 못했는데, 저희랑 상담을 시작한 게 수개월 전이기 때문에 그날 그걸 낼 수 없는 게 너무 정황적으로 명확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청이든 뭐 사측이든 전혀 눈 하나 꼼짝하지 않으면서 결국은 저희가 그 사건은 지고, 그 350명 규모의 그 분은 내일이 출산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9시에 회의를 한다고, 이분이 출근 시간이 9시인데 8시 반까지 내일이 출산일인데 나오셔가지고 회의 준비를 하시고, 그 회사가 이제 건설회사인데 그 방은 특이하게 담배를 아무 데서나 필 수 있고, 그분이 배가 이만큼 나와서 내일 출산을 하러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분 앞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대표님이 담배를 피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노동조합 활동을 할 때는 거리에서 유인물 같은 걸 되게 많이 나눠주고 이랬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사람들 안 받고 이러면 막 상처받아서 그런 일을 안 하고 싶었는데, 이 직장맘 지원센터에 보니 정말 한 명이라도 더 저희랑 상담을 좀 하고 그 어떤 액션을 좀 취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요즘 지하철에서 맨날 이거 나눠주면서 제발 좀 봐라 막 이러고 하고 다니는데, 그 마지막 350명 규모의 분 때문에 이런 결심을 하게 됐는데, 그분이 우연히 받은, 저희가 이제 물품 쬐끔한 거 버릴까봐 그런 걸 나눠드리거든요. 그건 이제 집에 어디다 뒀다가 다 일이 끝나고 이제 그만둬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3월 20일 날 그만둬야 되니까 한 2월 달인가 1월 달쯤에 그걸 우연히 발견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상담이 돼서, 아, 더 열심히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우리 센터를 홍보해야 되겠다. 이분이 사직서를 내기 전에 우리 센터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홍보를 열심히 하고 다니는데, 이런 일을 하면서 육아휴직이라는 제도에 대해서 되게 깊이 있게 바라보면서, 육아휴직 급여가 상한선이 150만 원이에요. 여기 이제 남녀 평등에 대한 문제도 드러나는데, 너무 급여가 작으니까 남자들은 잘 안 쓰게 되거든요. 생계가 어려워서. 그러면 급여를 높이면 남자가 더 쓸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제가 이제 옛날부터 기본소득을 찬양하는 사람이라, 이게 육아휴직이라는 거를 쓰는 사람에게만 주면 자꾸 이 사람이 동떨어지거든. 회사에서도 되게 부담스러워하고, 회사에서 아무것도 지급하지 않지만 부담스러워서, 이게 이렇게 물 흐르듯이 공유부라고 하는 것이 나의 권리로 기본으로 깔려 있다면, 육아휴직 같은 거나 모부성 보호제도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자유롭고 훨씬 더 당당해질 수 있다는 생각이 저는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그 제도를 공부할 때. 그래서 오늘 제가 별 할 얘기도 없지만, 사회운동하고 기본소득은 만나면 그냥 다 좋다가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생각의 변화나 삶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김혜님이 말씀해 주시죠. 네. 앞서서 이제 너무 생생한 현장 사례를 가지고 이야기해 주셔서 저도 너무 잘 들었고요. 저는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라는 단체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저희 단체 이름을 보시면 사회복지사 노조인가 협회인가 이런 고민들이 드시겠지만, 사실 현장 사회복지사들로 조직된 복지 운동을 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사회복지사의 처우나 이런 문제보다는 현재 한국 사회에 있는 사회복지 정책들이 어떠한 한계점과 문제점이 있고 또 어떤 변화들을 만들어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실천하고 행동하는 단체이고요. 주로 지금까지는 기초연금이라고 알려진 이제 노후보장 제도에 대한 어떤 한계점들을 지적하고 이것에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졌다 뺏는 기초연금이라고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런 활동들을 주로 했었고, 이후에는 이제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 추진연대에서 연대 사업을 하면서 우리 이제 더 이상 병원비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 고통받는 어린이들이나 아동들은 좀 없게 만들자, 이런 이제 사회 운동을 하면서 이번 문재인 케어에도 일부 이제 좀 적용이 돼서 어린이들의 본인 부담금이 좀 나아지는 형편들을 만들기도 했었고,
올해부터는 저희가 좀 주거권의 문제를 가지게 되었어요. 지금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지금 대선 후보들이 가장 관심 있는 정책 중에 하나가 부동산 정책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부동산 정책이라고 말을 하는 게 맞느냐, 이제는 더 이상 부동산 정책이 아니라 주거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의식을 개선시키고, 이것을 우리가 현장에서 당사자들을 만나는 사회복지사들이 운동으로 세력화를 하면 더 큰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주거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팬데믹 이후 코로나19가 계속 심화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기도 했었죠. 그런데 누구는 거리두기를 할 수 있는 집이 있지만 심지어 마스크 한 장 없는 홈리스들의 삶은 정말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번에 팬데믹 이후에 거리에 나와 있는 홈리스들의 삶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좀 관심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오히려 이 사람들을 숨기거나 여기에 있는 것들을 폐쇄하거나 철거하고 착취하는 일들이 반복돼서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한 사회 문제를 우리가 이제는 제도적으로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고 일을 하고 있는 단체이고요. 저희 단체가 뭐 기본소득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지 않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측면에서 그간 우리가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자라고 이야기했던 복지가 인간다움에 대한 기준을 좀 새롭게 정하고 그 기준을 새롭게 만드는데 기본소득이라는 가치가 적용되면 조금 더 좋아질 수 있겠다, 확장될 수 있겠다. 이제는 노동소득뿐만 아니라 소득 보장이라는 어떤 부분까지도 우리가 고려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좀 기본소득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요. 또한 이제 복지가 대부분 신청주의나 가족주의의 한계가 너무나도 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해체하고 좀 다음의 복지 국가로 나아가는데 좀 괜찮은 가치가 아닐까, 이런 접근을 좀 하면서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요즘에는 제가 보기에 또 이따가 이야기를 하긴 하겠지만 기본소득을 목적처럼, 기본소득 도입을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처럼 이야기하는 정치인들의 정치 언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공약들은 오히려 지금 우리 사회의 중요한 것들을 가리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고민은 제게 요즘 활동을 하면서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현장과 저는 사회운동이라고 말은 붙였지만, 현장과 만나는 기본소득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좀 더 세심하게 다듬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크고요. 또한 저는 노동자에 대한 기준도 굉장히 크게 넓혀갈 수 있는 고민들을 우리가 동시에 해야 한다는 생각이 요즘에 많이 듭니다. 또 기후위기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것들 오늘 좀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지혜를 모으는 자리라고 알고 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박정훈 위원장님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라이더 유니온이라고 그 배달 노동자들의 노동조합에서 위원장 역할을 하고 있는 박정훈이라고 합니다. 라이더 유니온은 어쨌든 기존 근로기준법에서 벗어난 노동자들의 권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고민 속에서 나왔고요. 이거는 사실 지금까지 노동운동이라고 하는 게 근로기준법을 만들고 이거를 지키고, 이 근로기준법 안에서 사용자는 자신 책임을 다하고 노동자는 종속돼서 열심히 노무 제공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거든요. 그러니까 특정 시간 동안 4시간을 사용자한테 주면 대신 보호해 줄게. 요 합의가 산업화 이후 우리가 만들어 놓은 합의고, 그러면 그 기업이 노동자를 보호해주는 체계에서, 그러면 기업이 잘 보호해주면 국가가 지원해줄게 라고 해서 온 국민을, 모든 국민들에 대해서 보편적 복지 체계를 만든다라는 게 어떤 이상적인 국가상이었는데, 요 책임과 비용에서 기업들이 계속해서 벗어나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 비정규직, 특수고용 거쳐서 지금 플랫폼까지 왔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사용자한테 책임을 묻는 방식의 운동들을 좀 고민해야 돼서, 이게 사업장 내 문제를 좀 뛰어넘는 노동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죠. 심지어는 우리가 상대하는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얘네 독자적 기업이 아니고
저기 뭐 독일에서도 뭐 자본을 가져오고 일본에서도 자본을 가져오고 싸우고 있다 보니까 갑자기 뉴욕 증시 시장에 뭐 상장을 하고 이러니까 얘네들이랑 싸우는 게 진짜 주인인가 싶은 생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배달료 싸움을 하고 있으면 저쪽 나라에서 그 신경도 안 쓰는 거죠. 이미 이 배달료 따위는 관심도 안 가지고 있고 이미 정해진 투자액을 주고 기업 가치를 얼마나 높일까가 관심인 자본이 탄생했기 때문에 요거를 어떻게 다시 한수하고 통제할 것인가의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일자리 문제가 있어요. 플랫폼 노동의 본질이라고 하는 거는 잉여 인력, 그러니까 실업자들의 노동인데 그러면 지금 일자리 없는 성장이 지난 시기에 하도였다고 하면 지금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니고 일자리는 있는데 질 나쁜 일자리 그리고 심지어는 코로나19 이후에는 디지털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일자리를 보장하는 방식의 대안을 요구할 건지 아니면 다른 방식을 얘기할 건지에 대한 기로에 서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노동운동에서 노동조합을 한다 함은 일자리 사수가 엄청나게 중요한 의제라는 거죠. 여기서 갑자기 기본소득으로 띄워버리면 어떤 간극이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딜레마는 뭐냐면 그렇다고 일자리를 보장하라라고 외치면 이것도 매력적인 주장이냐? 또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무슨 국가가 일자리를 보장하냐? 뭐 이런 얘기가 오는 거고. 그래서 고민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상황이다 노동계에서 이런 고민들 속에서 오늘 나왔고 기본소득이 그 사회 정책적으로는 매력적인 수단이나 현장에서 이것을 대안이라고 말하기가 매우 민망한 수준의 정책 설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좀 딜레마다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요거는 뭐 뒤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홍순영님 말씀해 주시죠. 네, 아까 사회자님께서 절 소개해 주실 때 너무 긴 직책 이름을 갖고 있다고 하셨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저는 기본소득당 내에 있는 의제기구의 위원장인데요. 기본소득당이라고 하면 다들 기본소득만 이야기하는 정당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기본소득이라는 철학 아래에 굉장히 페미니즘이라든지 생태주의라든지 동물권과 같은 다양한 의제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의제기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앞서서 인권과 노동권 관련한 운동들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소개가 됐는데 저는 동물권 운동을 하고 있는 당사자로 나왔거든요. 사실 동물권 운동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 사회에서 사실 알려지지도 많이 않았고 동물에게도 권리가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동물권과 기본소득? 이 무슨 신기한 조합이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동물권과 기본소득에 대한 이야기들을 오늘 하고자 나왔고요. 저희 어스링스라는 의제기구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자면 어스링스라는 단어는 지구 생명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기본소득당 내에서 지구 생명체를 대변하는 정치를 시작해 보겠다라는 커다란 포부를 안고 아직 한 달도 안 됐지만 창립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았지만 네, 사실 인간의 정치는 모두 다 인간의 것이라고 생각해 왔고 정치는 인간의 행위라고 생각해 왔지만 사실 우리가 인간하고만 살지 않잖아요. 이 지구라는 같은 공동체 속에서 다양한 생물 종들과 다양한 동물과 상호 의존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인간의 정치적인 결정은 다른 동물에게, 다른 종에게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그런 결정으로 인한 다른 종들의 행위는 도리어 기후위기나 팬데믹과 같은 인간에게 다시 돌아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정치는 이제 더 이상 인간의 것이어만 하는 게 아니고 다양한 비인간 존재들, 동물들, 그리고 자연들 또한 본인들이 본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다라는 취지에서 이러한 어스링스라는 의제기구를 만들었고요.
제가 처음으로 동물권 운동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했었던 것은 경기도의 인근에 있는 한 도살장을 방문하면서부터였습니다. 약 3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 당시에 여기서 도살장을 가보신 분들은 많이 없을 거라 생각하고 사실 도살장이라는 곳이 굉장히 꽁꽁 싸매어져 있고 어디에서도 볼 수 없고 사실 우리는 어디에서든 고기를 볼 수 있고 항상 고기 옆에서 살고 있지만 그것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꽁꽁 숨겨져 있던 그리고 도살장에 실제로 가보면 정말 살아있는 돼지들이 트럭에 꽉 채워져서 죽음으로 가는 그 길목에 트럭들의 돼지들은 만날 수 있지만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정말 높고 차가운 공장벽에 가려져서 하나도 보여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장 가까이에서 그들의 비명소리를 듣고 그들이 죽기 전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도살장에 갔을 때부터 저는 동물권 운동을 시작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도살장에 처음 간 이후부터 이 세상이 완전 뒤집혀서 보이기 시작했고 완전히 달라 보였었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고 깨끗하고 높이 쌓아올린 그런 도시들에서 밀려나고 쫓겨난 동물들이 생각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도살장에서 그리고 도시들에서 어떠한 도살장으로 동물을 밀어내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으로 동물을 밀어냄으로써 어떠한 동물도 볼 수 없지만 아무리 의도적으로 보려 하지 않아도 가리려고 해봐도 이제는 정말 가릴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인류가 끊임없이 다른 존재를 착취한 결과는 기후위기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인수공통 감염병이라는 이름으로 다른 종들뿐만 아니라 인간종을 포함한 모든 종을 파멸로 이르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우리는 머지않아 최악의 세상을 경험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굉장히 뉴스에 보도될 때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이루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없다라고 하기도 하고 최근에는 2040년이 마지노선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사실 20년 뒤면 한창 살 나이고 지금 태어나는 그런 생명들은 저의 나이가 되는 거고 저는 그래서 사실 굉장히 우리의 세대가 그리고 우리보다 어린 세대가 기후 우울증을 경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감각, 무기력하다는 감각이 우리 전반에 깔려 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쌓아 올린 세계가 누군가를 착취하고 누군가를 폭력으로 이용하면서 이러한 재앙을 맞아온 세계에서 과연 사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라는 감각들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지금도 매년마다 100만 종의 생물이 멸종 위기 선언을 하고 있고 굉장히 많은 종들이 멸종되고 있는 상황에서 누구보다 생존을 위해 싸우고 있는 존재들이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동물들의 목소리 그리고 비인간 존재들의 목소리를 정치적으로 풀고자 이러한 기본소득당 정당에서 생태의제기구를 만들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러한 우리의 운동이 기본소득의 철학과 굉장히 맞닿아 있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는데요. 기본소득이 갖고 있는 공유부 개념이 사실상 모두의 것을 모두에게 나누자는 그러한 개념이 단순히 인간만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연하게 이 공유지를 공유하고 있는 모든 공유자들이 각자의 목대로 각자의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방향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가지고 기본소득당에서 동물권 운동, 생태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런데 제가 두 번째로 드리려고 한 질문이 이제 각자의 활동 속에서 기본소득에 대해서 주목하는 부분인데 조금씩 말씀들은 이제 하시긴 하셨는데요. 그래도 사실 좀 약간 정돈돼서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는 게 왜냐하면 이제 기본소득에서 이제 많이 이야기하는 것 중 하나는 기본소득의 다양한 효과, 뭐 생태적 효과, 뭐 젠더적 효과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뭐 협상력의 강화라든지 오늘 이제 여기 나와 계신 분들이 하는 활동과 일정하게
겹쳐져 있고 한 부분들이라서 그 부분만 좀 떼어서 좀 약간 정돈되게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그래서 지금 현재 한국에서 기본소득이 되느냐 마느냐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오늘 이제 중요한 어휘를 하나 배웠는데 이제 현장이라는 개념을 어쨌든 좀 써보도록 하죠. 그 사회운동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현장들에서 사람들은 이게 기본소득이 되는 이야기인지 도대체, 혹은 어떻게 하면 되는 이야기인지, 그리고 그들의 절박한 요구 혹은 참혹한 현실과는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지 그 얘기를 이제 이후에 해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그걸 위한 일종의 이제 토대를 좀 쌓는 작업으로서 각자 이제 기본소득에서 주목하는 지점도 좀 정돈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냥 이제 순서는 이번에는 이제 김혜민님부터 이렇게 돌아가면서 말씀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이제 앞서서도 이제 살짝 얘기는 했지만, 저는 이제 지금 일하고 있는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라는 단체에 와서 처음 했던 업무가 뭐였냐면요. 그 이제 기초연금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들이 사실상 지금 기초연금을 하나도 받지 못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물론 국가에서 급여를 지급하고는 있지만 그것이 다음 달 생계급여에서 전액 삭감되는 경험을 기초연금이 도입된 이후로 지금까지 경험하고 계시고, 이것에 대한 문제는 정치권에서도 많이 회자되고 언론에서도 많이 주목하고, 심지어 노인 당사자분들이 활동에 굉장히 많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사회적으로 이슈도 많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어르신들이 정치권의 요구에도 안 되고 자신들이 사회에 나와서 이야기를 떠들어도 안 돼서 찾아간 곳이 헌법재판소였어요. 그래서 사실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들에게 청구인이 돼달라는 건 굉장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국가에서 받고 있는 것마저 끊길까봐 매일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고, 또한 사회복지 제도 자체가 지금까지 사람들을 시혜적으로 다루어 왔기 때문에 이런 구조 안에서 살다 보니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많으세요. 자기를 드러내도 되는지, 내가 과연 이런 거를 국가한테 요구하면 국가가 나에게 주던 것도 안 주지 않을지, 이런 고민들이 너무 많으시기 때문에 청구인 작업을 하는데 애를 썼어요. 근데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장에 있는 사회복지사분들이 전국에 계셔요. 그래서 전국에서 99명의 기초생활 수급 당사자 노인들을 청구인으로 모으는 작업을 제가 왔을 때 시작을 했고, 그때 이제 그 청구인을 정리하고, 청구인 그냥 이제 저희가 요즘에는 구글이나 이런 걸로 많이 청구인 작업을 하잖아요. 근데 저희가 청구서 뒷면에 기초생활 수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그분들이 실제로 통장에서 생계급여에서 기초연금액만큼 삭감당하는 것들을 다 찍어서 사회복지사분들이 서울로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그 서류 작업을 제가 일일이 하는 걸로 제가 첫 업무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 사실 제가 학교에서 기본소득이라는 것들을 공부하고, 저는 이제 사회복지학을 전공했는데요. 그랬을 때는 사실 갸웃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해? 이게 진짜 가능한 일이야? 오히려 노동에 대한 이야기들을 더 많이 적극적으로 하는 게 낫지 않아?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현장에 와서 이런 것들을 직면하고, 지금의 사회보장 체계가 이중급여를 절대적으로 제한하고 있고 보충성의 원리라는 거를 경직되게 작동시켜서 실제로 필요한 분들에게 제도의 취지 자체가 어긋나게 만드는 이런 현장의 모습들을 보면서 기본소득에 대해서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어르신들도 실질적으로 이것만 있어도 오히려 내가 조금 더 나은 집에서 살 수 있고, 내가 적어도 친구들이랑 연말 모임 정도는 할 수 있고, 이런 얘기들을 꾸준히 하시면서 그러면 진짜 지금 사회보장 체계 괜찮아?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 라운드 테이블 직전에 관련된 이야기를 했던 걸로 알아요. 그래서 제가 다른 일정으로 못 챙겨봐서 나중에 집에 가서 챙겨보려고 하는데요. 또 이제 거기선 어떤 이야기를 나누셨는지는 저는 잘 모르지만, 그래서 이렇게 좀 사회적으로 안전망이 촘촘하지 않은 부분들을 좀 더 촘촘하게 할 수 있는데 기본소득이란 제도가, 혹은 이 제도가 갖고 있는 가치가 좀 더 좋아지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기본소득에 대해서 알기 시작했고, 기본소득 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오히려 이 제도를 통해서 지금의 사회보장 체계라든지 사회 구조적인 모습들을 보니까 너무나 경직된 사회다. 우리에게 자유권이나 시민권이나 기본권이라는 것이 너무나 협소하고
그냥 말로만 떠들어져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소득을 우리가 현장에서 좀 얘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기본소득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우리의 역치를 좀 더 높여 나가고 좀 새로운 기준들을 만드는데 굉장히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의 질서가 절대로 우리에게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말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기본소득 효과는 노동시장에서 일단 살펴보면 이미 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목이 다를 뿐, 뭐 부모소득 또는 이제 불로소득을 받는 사람이 노동시장에서 어떤 기회를 얻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정기적으로 매달 충분한 소득을 받는 사람은 지금 노동시장에 들어가서 최저임금으로 교환되지 않을 기회가 있는 거죠. 그래서 노동시장이 자유경쟁 시장이라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외부 소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실제로 낮은 임금에 대해서 자기 임금을 거절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그러니까 그런 부모로부터의 기본소득이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산소득이 없는 사람들은 공급을 강제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노동시장에서 주는 첫 번째 효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기본소득이 액수에 따라 효과는 완전히 다를 거라 생각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 형태의 기본소득, 충분한 기본소득이 주어진다고 하면 노동시장에서 좀 질 낮은 일자리를 거부할 수 있는, 좀 위험한 일자리를 거부할 수 있는 효과를 낼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오묘한 게 노동조합 활동하다 보면 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뭐 간부를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정말로 딜레마적인 건데, 이게 어느 정도의 협상력 문제가 있는 거죠. 때려쳐도 상관없어라고 하시는 분들 실제로 안 때려치세요. 그런 분들이 여유 있게 싸우시죠. 그래서 그런 효과들을 줄 거다. 일종의 타임오프제에서 그 소득 역할들을 해주는 거고, 개별 기업으로부터 타임오프를 얻어내지 못하는 노동조합한테 그런 여유들을 줄 수 있는 기회죠. 그 사실은 노사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협상력이라고 하는 거는 경제적, 물질적 조건이라는 거죠. 근데 다만 이제 보충 그 충분한 기본소득이 아닐 때의 요 효과들은 여러 우려들이 같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게 임금 보조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 만약에 이 실제 정치권에서 기본소득과 다른 정책을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프레임 속에 갇혀버리면 많은 사람들이 기본소득을 지지할 것이냐, 왜냐하면 노동인구가 훨씬 많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그들이 그걸 선택할 것이냐의 문제, 정치적 문제는 저는 남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임금 보조의 역할을 했을 때 어떤 일정 기업들한테도 사실은 도움이 돼야 이게 도입이 되겠지만, 실질 임금들의 상승을 좀 낮추는 역할들도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본소득이 주어졌을 때 어쨌든 소비 촉진의 논리들이 되게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반드시 이게 생태적 전환과 연결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있는 거죠. 노동 얘기하는데 왜 생태 얘기를 하냐면 요즘 노동 문제랑 기후 위기가 좀 트렌드고 고민이에요. 고민이고, 요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산업을 어떻게 재편하고 노동 과정을 어떻게 재편하는가에 따라서 일자리, 소득 분배, 지속 가능성들이 다 연결되어 있어서 같이 고민이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더불어서 이게 또 노동과 사회복지 측면에서 당장의 이슈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고용보험이거든요. 내년 1월부터 이제 특고 노동자도 고용보험이 들어서면 소득 노출이 시작되면서 기초생활수급권자들이 그 노동을 하면 안 돼요. 지금도 산재 가입을 하면은 산재 소득이 잡혀서 기초생활수급권이 탈락이 됩니다. 그래서 다 산재 가입 안 하시고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노동안전과 사회복지 체계가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 실업 안정망과도 연결되어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체계들을 바꾸지 않으면은 이게 선택지인 거죠. 그리고 지금은 특고 14개 직종이 들어가거든요. 그 14개 직종 아닌 사람들은 사실 실업이라든지 산재라든지 이런 것을 들지 않고 일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재해가 발생하거나 실업이 발생했을 때 요거를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없는 거죠. 요거는 분명한 사각지대이고, 요거를 해결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기본소득이 효과적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 기초생활수급권 이제 박탈할 것 같아서 고민하는 사람한테 우리 기본소득을 도입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하면 너무 먼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정치적 전망들과 지금 당장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정치 행동들이 없이 기본소득을 얘기하는 거는 요 중간 과정이 생략되면 이거는 사실 정치인의 공약 정도로, 정치 공약은 좋은 건데 현실 세계에서 정치 공약으로 들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들이 제가 경험하는 측면에서의 좀 어려운 점들이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동물권 활동가로서 그리고 생태주의자로서 기본소득에 주목하는 지점은, 그리고 기본소득이 이러한 운동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는데요. 아무래도 기본소득이 갖고 있는 그 철학적인 함의가 동물권 운동과 생태 운동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이제 한국 기본소득 네트워크에서 정의하고 있는 기본소득의 정의는 이제 공유부에 대한 모든 사회 구성원의 권리한 기초한 몫으로서 모두에게 무조건적으로, 개별적으로, 정기적으로 현금으로 지급되는 소득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기본소득의 원천으로 간주되고 있는 공유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는데, 무엇을 공유부로 볼 것인가는 사실 사회적으로 합의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지만, 생각해 봤을 때 가장 직관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우리가 만들어내지 않았던 땅과, 그리고 우리가 숨쉬고 있는 공기는 나만의 것이 아니고 지금의 지구는 사실 모든 존재들의 생명 활동으로 지탱이 되고 있다. 그리고 생태 환경은 모든 지구 생명체의 생명 활동의 원천이기 때문에 누군가 독점할 수도 없는 것이고, 사실 이것은 인간족만이 독점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라는 철학들을 사실 기본소득이 갖고 있는 공유부 개념이 저는 함의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본소득의 생태적 전환 효과들에 대해서도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저는 어쨌든 불평등과 양극화, 그리고 성장주의적인 압력과 장시간의 노동 체제는 계속해서 자연과 동물을 약탈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해소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확실한 무기가 기본소득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것들을 동물권 활동가들과 생태주의자들에게 많이 설득해 나가고 설명할 수 있는 언어들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모두의 몫을 모두에게 나누자라는 기본소득의 대표적인 슬로건을 제가 정말 좋아하는데, 그 모두의 몫이라는 것에 과연 어디까지 포함이 되느냐, 이런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저는 인간이 아닌 다양한 종들과 만나면서,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착취당하고 어떤 상황에서 살고 있는지를 보면서, 사실 그들은 그들답게 살고 있는 것인가? 돼지는 돼지답게 살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지금의 밀려나고 있는 야생 동물들, 멸종하고 있는 동물들은 과연 그들의 몫을 그들이 원하는 바대로, 그들의 모습대로 살고 있는 건지, 이것들을 인간이 과연 모두의 몫을 인간이 모두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고민을 하게 됐고, 이런 고민을 만들어준 것이 바로 기본소득의 철학이 이런 고민들을 많이 촉발시킨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사회운동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자면, 사실 동물권 활동가들의 제가 정말 소개하고 싶은 활동이 한 가지가 있는데, 최근에 한 동물권 단체에서 도살장에
도살장이 아니라 돼지 축산 농가에 있는 돼지 아기 돼지를 공개적으로 구조해서 그 돼지가 어느 보호소에서 이제 동물권 활동가들이 만든 보호소에서 무럭무럭 자라서 100kg가 넘는 무게로 생존을 해나가고 있어요. 사실 정말 낯선 풍경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릴 때 돼지의 모습은 정말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돼지 모습을 생각했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런 돼지를 만나본 적이 있을까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살아있는 돼지를 만나본 적이 있을지, 그리고 돼지가 있어야 할 곳은 어디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생각해 본 적이 있을지, 돼지가 본래의 습성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과연 생각해 본 적이 있었을지, 이런 고민들을 많이 던져주는 활동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돼지가 처음으로 아기였을 때, 굉장히 작은 모습이었을 때 구출되고 도대체 이 돼지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어디에서 살 수 있는 것인가, 처음에는 가정집에서 살다가 너무나도 커져서 그리고 저도 사실 돼지랑 같이 살았는데 그 돼지가 발톱이 굉장히 날카로워서 인간이 사는 그런 바닥에서는 절대 서 있지 못해요. 돼지는 흙바닥을 밟고 살아야 돼지인 거죠. 사실 우리가 먹는 돼지의 수많은 축산 농가들은 아스팔트 바닥이겠지만요. 그래서 이 돼지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들을 많이 던져줬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이들의 자연스러운 습성과 모습들을 많이 빼앗고 대량으로 학살하고 살았구나라는 모습들을 많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돼지의 이름이 새벽이라는 돼지인데요. 그래서 새벽이 생추어리를 이렇게 인스타그램이나 SNS에서 살펴보면 그 돼지가 얼마나 돼지의 모습대로 살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 돼지가 사실상 난민과 같은 지위라고 생각해요. 어디에도 속하지 않고 어느 보호도 받을 수 없고 어떠한 권리도 보장받지 않은 존재가 이 세계에서 살아남게 된 과정들을 정말 처절하게 기록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정말 많은 활동가들의 돌봄과 돈과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활동가들은 알바를 3개, 4개를 뛰면서 사실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고 누구도 돈을 주지 않고 누구도 그것에 대한 명예를 주지 않는 일이지만 생명을 살리는 일이고, 우리가 알지 못했었던 일들을 드러내는 일이고 가시화하는 일이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동물들과 종들의 위에서 착취를 하고 살았는지 중요한 부분들을 성찰하게 해주는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그 활동을 지속해 나갈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돼지가 한 달에 식비가 100만 원 정도 든다고 해요. 제가 이번에 그 새벽이의 이야기가 책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책을 읽으시면 이 돼지의 생존 투쟁기와 그 주변에서 활동가들이 이 돼지를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일, 그리고 우리의 육식 사회를 고발하는 일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노동과 돈과 활동과 시간이 필요한지 정말 처절하게 절실하게 느낄 수 있는데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그분들이, 그리고 우리 동물권 활동가가 이러한 생명을 살리고 있는 생태주의 활동가들이 기본소득을 받고 내가 이 일에 대한 임금을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삶의 보장이 있더라면 더 무궁무진한 활동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의 지속 가능성을 의심하지 않아도, 그리고 앞으로의 불안감을 당장 내일의 월세를 끊기고 당장 새벽이가 먹을 수 있는 식비를 고민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토대가 실질적으로는 활동가들에게는 정말 큰 영향일 거라는 생각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또 활동을 참여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지금 저 동물을 키우고 돌보는 일에 대한 가치를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저도 그것과 좀 비슷한 얘기를 하고자 하는데, 왜 도대체 이렇게 아이를 이렇게 뵌, 너무 몸에 다 보이고
저의 관심사는 아니지만 어쨌든 출생률이 세계에서 꼴찌고 0.84명이고 동독이 그 이제 서독이랑 이렇게 통합될 때 출생률이 0.7명이었대요. 그러니까 이게 국가적으로 따지자면 어려움에 처해 있는 건데 별로 심각하게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하잖아요.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그래서 도대체 왜 이렇게 경시할까 이런 생각에 저는 되게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하면서 보니까 남성 중심의 사회인 것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능력주의와 성과주의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사지 멀쩡한, 여기 이제 사지 멀쩡하신 남성분이 많긴 한데, 사지 멀쩡한 남성, 그리고 아이를 돌보거나 적어도 돌보는 거 아니라 낳는 것에 대해서 일도 애쓰지 않는 이런 사람들을 기준으로 딱 만들어 놓고, 그것이 어떠한 급여를 주는 사람들, 유급 노동의 기준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다 좀 이렇게 특별한 존재를 취급하기 때문에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 같은 것들이 부가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자기만의 스트레스로 작용을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듭니다. 저는 이제 보시다시피 나이가 많아서 대학 때 체류탄 마시면서 데모를 했는데, 그때 이제 엄마 아빠한테 엄청 물리적으로 두들겨 맞기는 안 했지만 막 장롱에 갇히고 막 이랬어요. 책도 엄마 아빠가 막 불태우고 그 이한열 열사 그 추모제 간다고 막 그 장롱에 가둬놓고 막 이랬거든요. 책 다 불태우고 이러셔서 울고불고 할 때 저희 엄마가 딱 이러시더라고요. 아니 근데 나는, 저한테 이제 위로 삼아 하신 말씀인데 저를 이제 번뜩 깨우치게 했는데, 땅에 금 구워놓고 왜 이걸 누구 소유라고 하는지 네가 하는 말을 내가 이해 못하는 건 아니다. 딱 그렇게, 저희 엄마가 뭐 많이 배우신 분도 아니고 사회운동을 하신 분도 아니지만 그런 말씀을 딱 하셨을 때, 야, 엄마라는 존재는 많은 것들을 갖고 계시구나. 우리가 그때 당시에는 엄마를 속여야기도 했지만 엄마는 민중이 아닌가, 이런 얘기들도 저희는 옛날식으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한 자연에 대한 문제들, 그리고 우리가 느끼고 있는 지금 성과, 그러니까 달성해야 되는 어떤 목표들, 이런 것이 어디에쯤 위치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되게 많이 하면서, 제가 2008년도에 기본소득을 얘기할 때는 공유부라는 말이 없었어요. 그죠? 공유부라는 말을 들으니까 정말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이게 누구의 능력주의냐고, 누구의 기준이냐고, 성과주의는 도대체 어디로부터 온 거냐고, 우리가 옛날에 사람들이 쌓아놓은 것이 없으면 과연 그게 가능하겠는가, 그리고 권력 구조에서 그 기준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면, 아니 각자의 일들을 얼마큼 최선 다할 필요가 있나, 어쨌든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해서 그걸 왜 그렇게 기준을 정해가지고 못 살게 구는가라는 생각들을 했어요. 그래서 육아휴직이나 출산 전후 휴가나 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나 이런 기타 등등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상이고, 그리고 그것이 사회를 굴러가는 데에 매우 중요한 일이다, 활동이다, 삶이다, 이런 것들에 대한 인지가 생기려면 저는 공유부에 대한 고민이 다시 있어야 하고, 능력주의, 그 성과주의라는 것을 다시 고민해 봐야 되는데, 여기 젊으신 분들은 약간 이제 저랑 기준이 다를 수도 있지만, 인천공항 그 비정규직 사태 보면서 시험 보지 않는 사람들이 정규직 되는 거 말도 안 된다, 뭐 이렇게 했던, 그게 과연 정말 정당한 기준인가에 대한 회의가 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올곧게 판단을 하려면 저는 공유부에 대한 고민들을 보다 정말 진지하게 내세워야 하고, 그 공유부를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 기본소득이야말로 사회 전반적인 구조를 바꿀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출산 전후 휴가랑 육아휴직이랑 기타 등등 모부성 보호제도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 할수록 무엇인가 탈출구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탈출구가 있어야 됩니다. 그거를 요즘에 얘기하는 뭐 처벌 기준을 강화한다든지, 뭐 급여를 수준을 높인다든지, 뭐 많은 얘기들을 하는데 그런 걸로는 바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런 고민을 하면서, 이거는 이제 문화적인 차이일 수도 있겠는데, 어느 날 갑자기 칼퇴가 자연스러운 게 됐어요. 제가 옛날에는 2012년도 13년도에는 그 장난감 칼 있잖아요, 애들 노는 거, 그거 들고 다니면서 여의도에서 캠페인 했거든요. 칼퇴하자고, 뭐 사람들 보고 스티커 붙이라고 뭐 이랬는데, 한참 뭐 이런 얘기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정말 저한테는 어느 날 갑자기 딱
퇴근 시간 되면 아무도 뒤돌아보지 않고 제가 회의를 하거나 뭘 하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인사를 하고 갑니다. 전 너무 기쁘죠. 저는 이제 젊으신 분들이 그렇게 하시는 게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일찍 출근하기 때문에 퇴근 시간이 5시인데 저기 4시 59분에 가방 들고 이제 찍으려고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 모습을 일부러 이제 우리 같은 동료들한테 보여주곤 하는데 그러한 것들이 가능하게 하는 게 바로 저는 기본소득에서 주장하고 있는 공유부이고 그 공유부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의 문제로 내가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로 이것이 나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의 문제로까지 봐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으로 저는 모부성 보호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기본소득은 빨리 더 많은 회자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기존의 뭐 복지 체계의 경직성에 대한 어쨌든 해독제부터 이제 뭐 노동시장의 효과,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기본소득 한국 네트워크가 주장하면서 이제 상당히 이제 알려진 기본소득의 뭐 정당성 원천으로서 이제 공유부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사고를 이제 확대하는 것부터 이제 기존의 시스템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까지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 다음 주제로 넘어가면 어제 오늘 한 한국 기본소득 포럼의 주제가 기본소득 있는 복지국가로 가는 길인데 기본소득 있는 복지국가는 저희가 지난 8월에 냈던 로드맵을 얼마 전에 이제 단행본을 내서 여기 계신 분들에게도 다 보내드렸는데 단행본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저희는 그냥 속칭 줄여서 로드맵이라고 이제 부르고 뭐 다 짐작하시겠지만 이번 대선부터 뭐 지방선거까지 이어진 어떤 정치적 일정 속에서 기본소득이라는 의제가 부상할 것이고 그다음에 부상해야 되고 그렇게 된다면 이제 기본소득을 뭐 실제로 이제 실현해야 되고 뭐 그러다 보면 당연히 여러 가지 뭐 굴절이 있고 왜곡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실현해야 된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제대로 실현해야 된다. 이런 맥락에서 기본소득 한국 네트워크가 나름의 이제 기준점을 만드는 뭐 그런 의미에서 로드맵을 이제 구성했고 뭐 내용은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2020년에 30만 원의 부분 기본에서 시작해서 현재 기준으로 중위소득 50%까지 이제 2033년 10년 사이에 이제 도달하고 그다음에 아까 잠깐 언급되었지만 오늘 앞 세션에서 기본소득이 공공서비스의 강화, 확대 강화, 혹은 이제 오늘 나왔던 표현대로 하면 뭐 보편적 기본 서비스 등과 결합해서 가야 된다. 이제 뭐 이것을 아주 기본적인 이제 골자라고 이제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근데 이제 오늘 이제 구체적인 현장에서 느끼실 때의 난점, 당면한 어떤 과제, 각각의 과제하고 이런 기본소득의 어쨌든 포괄적인 의제하고 사이에 어쨌든 이 관계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뭐 로드맵에 대한 평가 그리고 저는 주제를 뭐 기본소득 정치 연합이라고 굳이 말씀드렸지만 꼭 그렇게 보지 않고 이른바 넓게 보시기에 각자의 위치에서 아니면 뭐 전체적으로 볼 때 기본소득 한국에서 어떤 실현되는 과정에서 꼭 거쳐야 되는 아까 이제 박정훈 위원장님은 이제 다른 의제들과 결합하지 않으면 이제 단독으로 아까 이제 좁은 의미에서의 뭐 정치권에서의 뭐 이야기 이렇게 표현하시긴 했지만 하면 잘 안 될 거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뭐 그런 것까지를 포함해서 좀 기본소득 한국 네트워크가 제시한 로드맵의 뭐 내용과 앞으로 한국에서의 뭐 실현 가능성, 그 실현 가능성에서의 예상되는 현장의 관점에서의 뭐 난점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 건지 뭐 이런 얘기들을 좀 묶어서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고 요 얘기가 끝나고 나서는 이제 유튜브나 여기 계신 분들의 의견도 좀 받으면서 그리고 이 패널 상호간에도 서로 뭐 질문들이 있으시면 이렇게 하시면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박정훈 위원장님부터 좀 말씀해 주시면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돌아서요. 네, 조금 어려운 질문이어가지고 이제
그 월 30만 원 정도의 현실 가능한 기본소득안은 저는 뭐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재난지원금의 기억을 떠올려 보면 저희가 하는 업무가 배달이다 보니까 자영업자들을 자주 만나고 그래서 이 가게 주민들의 반응들을 잘 파악할 수가 있었거든요. 재난지원금 당시에는 상당히 폭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영업자들도 반응이 엄청나게 좋았고 재난지원금이 살린 게 사실 제로페이거든요. 원래는 죽었어야 되는 건데 재난지원금 덕분에 제로페이가 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소비 촉진을 하려고 하니까 그 플랫폼 형태의 이 결제 시스템이 엄청 편리했던 방식이고 그런 게 다 보이기 시작하니까 실제 골목이라든지 서민들한테는 상당히 큰 효과들을 받고 국민들이 이걸 했기 때문에 기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달 30 정도씩 준다는 것 자체는 되게 매력적인 제안이긴 합니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다만 이게 경쟁적으로 나올 거라는 거죠. 이거 대신 이거를 하자라는 이 논리를 되게 이게 설득력 있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언뜻 납득하기가 어려운 게 있고 그리고 지금 정치 구도상 좀 어려운 난맥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로드맵 계획 자체에 대한 얘기보다는 그 로드맵을 세상에 내보냈을 때의 난맥상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몇 가지 좀 나쁜 조건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뭐 지금은 잦아들었지만 소위 이준석 현상이라고 하는 공정담론과 기본소득이 사실은 공정담론에서 되게 중요한 담론이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준석식 공정담론이 공정이라 이름을 가지고 이 20, 30대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조건이 하나가 있고 그러면 기본소득은 나쁜 포퓰리즘 그래서 심지어는 이 포퓰리즘 싫어가지고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생겼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에 놓여 있는 조건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민주당 정책, 이재명 정책이랑 난백상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독자적인 대안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재명식 포퓰리즘 자체는 좋은 거죠. 그걸 해야지 이게 실현될 테니까. 근데 이게 국민의힘에서는 되게 비판하기 좋은 거리가 돼버린 거고 우리가 아무리 독자적으로 얘기를 해도 그 한 정치 진영으로서 묶여버리는 효과들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에 문제가 있는 거죠. 이걸 돌파하려면 운동 세력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를 지지하는 운동 세력들이 있어야 되는 건데 안타깝지만 이 운동 세력이라고 하는 게 앞선 것과 연관돼 있는 게 대부분 친민주당적인 성향들이 있고 이재명 캠프에도 많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정치 지형에서 독자적으로 기본소득을 미는 운동 세력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는가라는 난백상 이게 세 번째 조건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면 기존 민주운동이 이거를 기본소득을 자신의 주요 의제로 삼을 것이냐라는 또 난맥상이 있는 거죠. 설득의 문제가 있는 거고 네 번째로는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정말 많은 지금 의미를 부여하고 해석하고 있지만 어떤 분들한테는 기초생활수급권 제도와 같은 제도로서 느껴질 수도 있단 말이죠. 현실에서는 얼마를 줄게라고 하는 제도 정치인 건데 근데 우리는 지금 이걸 운동적 의미와 사회 전환의 의미를 부여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의 의도와 상관없이 이게 현실에서 국민들한테 통장에 찍히는 건 일종의 제도로 보인단 말이죠. 이 난백상이 있어서 그 기본소득은 뭐 좀 달라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좀 현실에서 힘이 약하다라는 난백상 제가 되게 부정적인 얘기만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의도는 아니고요. 우리가 직면한 과제다라는 왜냐하면 이게 정치 의제가 됐기 때문에 직면한 의제의 난맥이다. 그리고 유력 대선 후보의 공약이기 때문에 그런 게 있고, 근데 심지어 그 유력 대선 후보가 자기 공약을 전면으로 내세우고 있는 분위기도 아닙니다. 그래서 초계산을 당연히 할 거고, 그러면 이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것이 무리한 정책이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에는 여당 대선 후보가 잘 밀지도 않는 정책으로 전락할 수 있는 것을 좀 방지해야 되는 게 있다. 그러려면 어쨌든 독자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운동이 없으면은 이건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야 된다. 라는 말을 덧붙이면서 다 너무 부정적인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담스러우시더라도 말씀. 네, 사실 제가 여태까지 했던 말들이 다 기본소득의 의미를 부여하고 그런 사회운동적인 측면, 그런 철학적인 측면을 강조했던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사실 동물들에게 기본소득을 주는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도 없고, 만약 동물들에게 투표권이 필요가 없듯이, 종교의 자유가 필요 없듯이 그들에게 돈이란 화폐는 사실 필요가 없는 것이니까. 하지만 전 그렇기 때문에 계속 기본소득이 갖고 있는 그런 함의들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많이 하면서 동물권 운동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생태 진영들을 만나야 한다고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요. 사실 정말 생태지향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자율적인 시간을 보장하고 내가 정말 생태적인 삶으로 전환할 수 있기 위해서는 충분한 기본소득이 그 필요 조건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번에 기본소득 로드맵은 저희가 지금 기본소득이라는 것이 정말로 실현될 수 있는 현실 가능성을 보여주기 위해 제시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기본소득의 생태지향적인 그런 잠재력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어떤 중립적인 정책인 기본소득이 아니라 다양한 정책들과 제도들이 함께 결합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제안되었던 기본소득 로드맵에서 재원 방안 마련들이 가장 눈에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기본소득이라는 제도 자체를 생태적 전환의 마중물로서, 그런 수단으로서 만들기 위해서 탄소세와 연동된 탄소 배당의 기본소득의 재원 마련 같은 부분들은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또 더불어서 토지세 기본소득도 최근 들어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됐는데, 토지세라는 것이 사실 동물권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 이런 저도 생각해 보지 않았지만 어떻게 보면 억지로 연결해 보이는 걸로 볼 수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땅이 돈이 되고 있기 때문에 투기의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밀려나고 있는 것은 사실 인간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오래전부터 살고 있었던 또 다른 지구의 주민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땅과 토지에 대한 투기와 토건 등 시장 가치로 환산되지 않는 생물 다양성과 종 다양성이 그런 토지 세력들, 투기 세력들에 의해서 파괴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누구의 것으로 소유할 수 없는 땅이라는 말 또한 인간이 모두가 소유해야 한다는 것을 넘어서서 이 삶의 터전과 땅을 공유하고 있는 모든 종들, 야생동물을 포함한 모든 생물 종들에게도 포함되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수요를 넘어선 개발 토건이나 소수의 투기 자본가들을 배불리는 개발 이익을 종식시키는 방안으로서 교제 조세로서 토지세를 제한하시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동물권적 관점에서 그리고 생태적인 관점에서 연결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거는 제 어떠한 경험으로부터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제가 지난 기본소득당에서 어스링스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지구에 있는 생명들을 만나러 간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야생동물을 만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인천 송도에 가서 멸종위기종인 그런 새, 저어새와 도요새와 같은 다양한 멸종위기종 을 탐조하러 당원들과 함께 간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경험을 떠올렸을 때 새들이 살고 있는 그 습지들, 그리고 갯벌들, 이런 것들은 사실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냥 황폐한 황무지로 보일 수도 있고, 갯벌들이 뭐 예쁘지도 않고, 그래서 사실 인간들이 보기에는 그저 놀고 있는 땅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는 정말 삐까번쩍한 송도 신도시가
있는데 그것으로 창출된 시장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놀고 있는 땅이 정말 저기다가 건물도 세우고 뭐도 하면은 정말 많은 돈이 될 텐데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질 법한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 그 땅이 람사르 협약에 의해서 개발할 수 없는 곳으로 지정된 그런 습지였어요. 사실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저게 무슨 의미가 있나, 저렇게 놀고 있는 땅이 대한민국 좁아 죽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 굉장히 커다란 영향을 있고 람사르 협약에 의해서 이 땅은 정말 절대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지정된 곳이었던 거죠. 그만큼 우리 생물 다양성을 지탱하고 있고 생명 활동이 일어나고 있는 공간이었지만 사실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 그곳은 사실 놀고 있는 땅이었고, 그래서 계속해서 지대 추구를 하게 하는 자본주의는 그것들의 사회적인 가치를 인정할 수 없게 만든다, 그런 의미에서 그런 지대 추구를 억제하고 토지세를 걷어서 기본소득으로 나누는 방안 또한 이러한 부분들과 연결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러한 재원 방안 마련들이 우리가 원하는 생태지향적인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의 계기 그리고 정책들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측면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연결하는 작업들을 해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정훈 위원장님처럼 뭐 난점이나 안 되는 쪽은 말씀을 안 하시네요. 열심히 하자는 쪽. 그럼 일단 그 말씀 좀 나중에 듣기로 하고 일단 김희정 선생님 말씀 듣고 나중에. 저는 안 될 거라는 생각보다 안효상 쌤이나 금민 쌤이나 강남훈 선생님이나 너무 그러니까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거든요. 제가 뭐 서정희 쌤도 마찬가지고 백승호 교수님도 마찬가지지만 2008년도에 할 때 제가 이제 노동조합 활동을 했었는데 그때 기본소득을 얘기를 하면 다 약간 그래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불쌍한 듯이 말을 하면서 무슨 꿈꾸듯이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그 국민의힘까지도 기본소득 어쩌고저쩌고 떠드는 거 보면 어마어마한 변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내용이야 들어가면 천차만별이긴 하고 그리고 본질을 훼손하고 있어가지고 저것들은 말을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죄송합니다 들지만 정말 저는 끈질기게 애쓰시고 고민하시고 노력하고 어디선가라도 욕을 먹더라도 약간 멍청한 취급을 받더라도 끊임없이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서 지금의 성과가 저는 왔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제 그 강남 쌤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나 그 네트워크에 다시 나가겠다고 이제 한 몇 년 전에 전화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그 강남 선생님이 이제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별로 낯설어하지 않고 이렇게 저를 그 초대를 해주셨는데 그 방에 그때 거기서 막 이렇게 활기 있게 논의하고 이러는 걸 보면 세상이 바뀌기는 바뀌나 보다 이런 되게 뿌듯한 그리고 감사한 마음이 들어서 전 정말 되게 희망적입니다. 이게 안 될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그 지난번에 우리 원래 토론회인가 뭔가 거기서도 이런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집권 세력이나 정치하시는 분들이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예산 집행은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예를 들면 모부성 보호제도 같은 경우도 이게 아까 말씀드린 사지 멀쩡한 남자를 잘 보좌하는 여자로서 돈을 줄 것인가 아니면 이 여성도 올곧은 하나의 인간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할 수 있게 지원해 줄 것인가에 따라서 똑같은 액수가 나가도 정책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잖아요. 앞서 말씀드린 출생률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희도 이렇게 우리나라도 이렇게 되게 좀 낮은 출생률이었지만 옛날에 프랑스도 되게 낮은 출생률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쪽은 어떻게 정책을 바꿨냐면 비혼모로부터 나온 아이들을 오픈하는 거. 그래서 그분들을 엄청 열심히 지원하고 그분들도 똑같이 이렇게 환영받고 우리가 너네들을 케어해야지 이걸 누가 하겠냐라는 마음으로 그분들 그 정책이 그렇게 펼쳐지면서 그 옛날 얘기긴 하지만 그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다시 끄집어 와서 그렇게 그때 그런 정책을 쓰면서 이분들의 육아휴직이나 출산 휴가나 이런 것들을 어마어마하게 보장하고 이러면서 달라졌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정책을 폈냐면 제가 지금도 내가 그때 더 세게 주장했으면 됐을까 이런 후회가 있긴 한데 우리는 애 낳으면 돈 주거든. 셋째 낳으면
아니 첫째도 없는데 셋째는 언제 낳냐고. 셋째 낳으면 대학 보낸다고 이런 정말 돈은 많이 쓰지만 제대로 못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책하는 사람이 어떻게 마음 먹느냐에 따라서 이 예산에 대한 문제가 무슨 흙파서 나오는 게 아니라 방향을 바꾸는 문제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래서 여기다 하나만 더 덧붙이자면 저는 아까 칼퇴근 때도 얘기를 했었는데 노동시간 문제가 좀 결합이 되면 기본소득이 조금 더 완성된 형태로 그 사회를 변화시키는 데 기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노동조합 활동도 마찬가지고 유급 노동을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기본소득을 바탕으로 깔고 그리고 그것이 사회 기저를 변화시키는 데에 그 더 적극적인 활동을 하게 되려면 노동시간 문제까지도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이 특별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제가 유급노동을 하면서도 돼지를 키우는 일은 약간 좀 난감하긴 한데 그런 일에도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것은 완전 쌍처럼 기본소득과 노동시간 단축은 쌍처럼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은 저한테 오늘 여기 나오라고 백승호 교수님이 전화를 하셨을 때 약간 망설였어요. 나 할 얘기도 없는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 동물권 보고 야 되게 재밌겠다. 누군지 가서 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었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다양한 것에 대한 존중감 이런 것들을 더 많이 퍼뜨린다면 사람들이 기본소득의 자체에 대해서도 더 매력적으로 느끼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부정적인 얘기를 안 해서 죄송합니다. 뭐 번갈아 해주시겠죠, 뭐. 네. 저는 앞서서 이제 뭐 박정훈 위원장님 이야기 들으면서도 많이 또 공감이 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기본소득에 대해서 긍정적인 측면이 재원 마련 방식 또 이제 증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냈다라는 어떤 사회적인 충격도 분명히 있었지만 저는 이제 토지세라든지 개발이익 환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본소득을 제공하자라고 요즘 이제 이야기를 다시 하고 있는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사회가 너무 불평등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우리가 감지 없이 모두에게 이건 우리의 모두의 땅이었고 모두의 부니까 똑같이 분배하자라는 우리의 메시지와 구호가 지금같이 불평등이 가속화되고 있고 기후위기라는 전체적인 위기가 이거를 더 심화시킬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메시지에 동의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의심이 좀 요즘에는 많이 갑니다. 우리가 RIR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월 소득 대비 주거비 지출을 얼마나 하느냐에 대해서 물으면 따지는 것을 RIR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의 경우에 가난할수록 훨씬 더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월 소득 대비 주거비로 지출하는 금액이 막 50%, 60%에 육박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한국 사회에 존재하겠죠. 그러면 개발이익 환수라든지 토지세라는 걸 걷어서 오히려 우리의 주거 복지라든지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주거 급여를 더 제공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냐라는 어떤 기존 이야기에 우리가 얼마나 지금 기본소득이 더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는 사실 저도 자신이 잘 안 서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측면들이 계속 가속화되고 있을 때 이제는 그러면 좀 새로운 질서와 기준이 필요하지 않냐라고 이야기하려면 저는 기본소득이 더 현장을 알아야 된다라는 생각밖에 들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계속해서 실업은 증가하지만 경제 성장은 가속화되고 있고 경제 성장만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너무 많은데 그러니까 이런 사회적 환경과 또 기본소득을 말하지만 기후위기도 말하고 경제성장도 말하는 사람이 유력한 대선 후보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정치적인 풍토에서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정치화하고 정치 세력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은 저는 계속해서 들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 주고 저거 빼고 뭐 이렇게 교환하는 형식으로 가다 보면 저는 좀 블랙홀에 빠져서 결국에는 사회복지도 확대 안 되고 기본소득도 도입 못하고 오히려 불평등은 가속화되고 이런 굉장히 종말론적인 상상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요즘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뭐 기후위기라든지 이런 거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주거 문제에 또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좀 이제는 기본소득도
단순히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가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어떻게 더 확실하게 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재원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 걱정하지 마라라는 말이 과연 지금 동시대를 살고 있는 시민들한테 얼마나 가닿고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저는 지금 정치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고민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기본소득당이 있기 전에도 녹색당이라든지 다른 정당들에서 기본소득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정책도 제안하고 공약을 내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와 지금의 상황이 저는 또 굉장히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앞서서 이제 김미정 선생님께서는 누구나 다 얘기하고 있을 정도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많이 올라오지 않았냐라고 말씀하시지만 전 이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가 더 난감해졌다. 왜냐하면 여기서 옥석을 가리는 것 자체가 저는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또 이 안에서도 저는 지금 뭐 제가 기본소득 운동을 잘 아는 것은 아니지만 이 안에서도 지금 우리가 이 옥석을 가리는 것이 가능하냐라는 것들을 좀 질문하고 반문하고 싶기도 합니다. 저도 이제 백승원 교수님이 저를 이제 초대해 주셨는데 그래서 저 백승원 교수님한테 물어보고 싶기도 했었거든요. 진짜로 그런 로드맵이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서 쓴 거냐 이런 것도 궁금했고, 네, 뭐 저는 또 다른 분들, 그러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도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세수 자체 확보에 로드맵이 없는데.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할 거냐, 토지세 도입하자, 그러니까 뭔가를 계속 도입하자라는 요구만 정치권에서 하지 그러면 시민들의 삶을 어떻게 나아지게 만들 거냐에 대해서 정확한 로드맵이 전 없다고 생각해요. 정당들도 마찬가지고 대선 후보들도 마찬가지고. 그렇다면 시민들한테 이제 더 뭐 요구도 당연히 해야겠지만 어떻게 하겠다라는 비전이나 그림 자체가 없는데 이거 하면 다 괜찮아져요. 막 이거 하면 생태도 좋아지고 뭐 약 파는 게 아닌 이상 조금 더 세심한 접근 방식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앞서서 이제 너무 많은 칭찬들을 하셔서 좀 이게 좀 문제 제기를 좀 해봤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쯤에서 유튜버 여기 계신 분들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유튜브에는 지금 질문은 안 올라와 있고 한 메시지 2개가 올라와서 제가 이제 그냥 읽어드릴 테니까 격려의 메시지 같아서 읽어드릴 테니 그동안 플로어에 계신 분들이 질문이나 의견을 좀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절미 바삭구이님께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립된 개인을 측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능력주의를 넘어서 많은 사람들이 같이 공유를 가꾸고 돌보면서 살 수 있게 된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아까 김민정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한 댓글인 것 같고요. 다음은 기본소득이 동물권 모두 화이팅입니다. 뭐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그래서 프로에서 좀 여기 의견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기본소득 한국 네트워크 이사 신지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생생한 이야기들 굉장히 잘 들었고요.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분은 라이더 유니온의 박정훈 위원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기본소득과 이 노동 현장에 대한 이야기들 속에서 한 가지의 기대되는 점이라고 한다면 타임오프가 보장되지 않는 이 노동 운동을 하시는 분들에게 협상력을 키워줄 힘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또 한편으로는 실질적으로 임금 하락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말씀도 동시에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 전제에서 충분한 기본소득이 도입되지 않는다면 이라는 표현을 하셨었는데, 이 기본소득 한국 네트워크에서 이 발간한 이 로드맵의 이 30만 원 계획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또 좋다고 하셨단 말이죠. 그렇다면
그렇다면 이 지금에 있는 노동자들이 경험하는 여러 가지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본소득 이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제도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이 노동운동과 함께 조우하는 기본소득이 되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생각하시는 기본소득 액수가 이 정도는 되어야 한다라는 기준이 있으신지 궁금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기본소득이 임금 하락 효과라는 것을 아직 기본소득이 실현된 국가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효과들이 사실상 나타난 적은 없었는데, 만약에 그런 우려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우려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들이 함께 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한두 분 질문 더 받고 같이 진행하도록. 예. 네, 5분의 정말 이렇게 피부에 와닿는 이야기, 현장 이야기 들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요. 저는 아닌데요. 네 분이죠, 네 분. 네 분. 네 분이요, 네. 네, 그냥 일단 김미정 선생님께서 사실 질문은 아니고요. 그 공유부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동감을 해서 너무 저도 다시 한번 좀 그렇게 같이 논의를 해보는 자리가 앞으로도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 김혜미 선생님께는 이제 앞서서 이제 그 기후 위기 시대에 노동의 범위를 어떻게 넓힐 것인가라는 고민을 하고 계시다고 하셔가지고 요새 어떤 활동 혹은 고민이 있으신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사실 박정훈 선생님께는 이제 사실 그러면 플랫폼 노동자 입장에서 어떻게 이 노동보호와 생활보호를 같이 마련할 수 있는 안들을 만들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계속 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혹시 제안해주고 싶은 다른 정책이라든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제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그 박정훈 선생님께서 그 사실 그러니까 생태 입장에서 뭐 기본소득을 주면 소비가 증가할 것이다라는 우려는 사실 도시의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생태활동가들에게는 아까 홍순현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오히려 기존의 소비를 늘리는 방식이 아니라 다른 활동의 영역을 넓히는 방식이기 때문에 소비주의 자체에 대한 그냥 성찰이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의 질문과 코멘트는 여기까지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지은 선생님이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으니까 신재 이사님과 이지은 이사님 두 분 질문 묶어서 보자. 일단 김혜미 박정훈 위원장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김혜미 선생님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노동의 의무 확대라든지 뭐. 네, 우선 임금 하락 효과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모든 노동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문제가 선행돼야 되고, 그게 이제 최저임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법률적으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노동 질서 자체가 좀 더 꼼꼼하게 챙겨질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주 4일제 얘기가 좀 많이 되고 있는데, 주 4일제 전제 조건 역시도 근로기준법에 전면 적용이 되지 않으면 주 4일제는 노동시장 내 양극화를 만들어낼 우려가 있는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노동법 적용이 필요한 거고, 이거는 사회정책이 아니라 노동시장 내의 권력관계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기본소득이 같이 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 전부 적용시켜봐야 최저임금 받으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보충적인 소득으로서의 기본소득 역시도 필요한 거죠. 이런 것들이 없다고 하면 뭐 최저임금 임금 인상들을 좀 억제하는 효과들이 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고, 그다음에 노조법이나 노동조합이 단체 행동권이라든지 협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노조법 개정 역시도 좀 필요합니다. 이런 게 있어야지 시장에서 감당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같이 좀 가야 하는 제도 중에 액수 문제가 있는데,
제가 30만 원에 대해서 매력적이기도 하고 한계도 느끼는 거는 기본소득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대와 한계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자체가 매우 매력적인 현금이 들어온다는 건 매우 매력적인 겁니다. 세상에 국가가 나한테 이런 경험 되게 강렬한 경험이라서 저도 매력적이고 모두한테 매력적인데 이것이 자본의 힘이 강한 상황에서 혹은 이 자본들을 견제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상황에서 도입이 돼버리면 이게 보조임금적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다, 협상력이 없다고 하면 이런 우려들이 현재 있는 거고요. 그럼 액수는 얼마인 게 좋겠냐라고 물어보시면 대답하기 힘들다 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부분 기본소득 소액 기본소득에 대해서 부정적이긴 하지만 그 경험을 토대로 해서 인상하는 투쟁들이 벌어지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로드맵 자체는 매력적이다고 얘기한 게 그런 이유거든요. 그래서 다 경험을 하는 것이 가장 강렬하다라는 거고, 이거는 노동시장 내에서도 실제로 증명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산재를 한번 경험하면 그 동네 라이더들 다 산재 가입해요. 소문나니까. 그래서 복지 경험이라는 건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고, 제가 우려했던 소액 기본소득은 월 30보다 좀 저렴한 수준의 뭐 연간 뭐 한 300만 원 수준 이런 기본소득이라고 하면 오히려 좀 부정적일 것 같아요. 월에 30만 원 들어가는 것과 연간 분기별로 몇만 원씩 들어오는 것은 경험으로서 충분한 강렬한 경험은 아닐 거다라는 게, 이거 줄 바에야 다른 거 하지라는 논리에 대항하기 어렵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재명 후보께서 엄청 낮은 수준의 기본소득부터 하자라고 했을 때 되게 부정적이었어요. 저건 안 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강렬하게 있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플랫폼 노동의 보호 방안은 역시 전제 조건으로서 일단 노동법의 테두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게 있고요. 기본소득과 플랫폼 기업과 연관될 수 있는 게 뭐냐면 금융적 소득에 대해서 어떻게 환수할 것인가의 문제에 있어서 기본소득을 도입하면서 금융 불로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들에 대한 설계가 되게 중요하고, 이거는 좀 나아가다 보면 세계 기본소득에 대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이게 기본소득으로 이어질지는 모르겠는데 국제 자본에 대한 환수 문제랑 연결되지 않으면 플랫폼 자본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플랫폼 자본이라고 하는 거는 금융 자본이거든요. 금융 자본의 현상 형태가 플랫폼입니다. 그때 풍부한 유동 자금을 넣고 빼고 하는 것에 빅테크 기업들이거든요. 금융 자본에서 되게 매력적인 기업으로서. 그래서 이거는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산업 IT 기업에 대해서 어떻게 과세할 것인가의 문제와 연동돼서 사고해야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그거는 노동운동에서 자기 몫을 어떻게 뺏어올 것인가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뱀이랑 싸워가지고 내가 배달료 올릴 것이냐, 아니면은 이거는 어렵기 때문에 나 사장 아니에요라고 했을 때 금융소득을 다시 우리가 수탈해서 나눠 먹을 것이냐, 이런 전략 차이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고, 이거는 노동운동에서 하다가 한계에 부딪혀서 기본소득이 대안이구나라는 깨달음을 얻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예, 그거는 우리가 협상력이 엄청 커져야 돼요. 그래서 한국에서 싸우다가 독일 딜리버리 히어로 들렸다가 국제 금융시장으로 가는 정거투쟁 같은 거 하는 이런 노동 과정이 없으면 어렵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소득도 안타까운 게 빈곤 운동 하시는 분들이 운동을 하다가 결론적으로 결국 기본소득 가야겠구나라는 얘기가 나와야지 이게 사회운동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거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거다라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네.
그 소비주의는 뭐 임금 인상해도 다 소비 네,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거는 그래서 저는 기본소득 자체가 그런 효과를 내는 건 아니고 계기로 해서 운동을 벌여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기본소득 자체가 그런 효과를 낼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목표로 하는 운동이 있느냐가 던져야 할 우리의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대에 해고와 방배가 너무 더 쉬워진다는 게 이상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어렵고 그러니까 살림살이가 전혀 나아지지 않는 상황에서 해고와 방배가 너무 쉬워지고 이것을 제도적으로나 정치권이 나서서 막아주거나 할 수 없는 상황일 때 우리의 노동권이 어떻게 확장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저는 이게 답을 내릴 수는 없고 저도 지금 고민을 하는 건데 제가 좀 세 가지 축에서 고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래서 그러면은 이 해고당하지 않을 수 있게끔 얼만큼의 아까 앞서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뭐 근로기준법이라든지 노동 고용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그물망에 걸릴 수 있는 사람들을 얼마나 더 만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크고요. 두 번째는 사실 이렇게 뭐 기후 위기라든지 좀 다양한 일자리라든지 정의로운 전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촉발되고 확대되면서 돌봄 노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잖아요. 그리고 뭔가 돌봄 노동을 하면 굉장히 생태적이고 탄소 중립적인 가치처럼 받아들여지는데 전 한국 사회에서 돌봄 노동이 과연 탄소 중립적인가에 대한 고민은 좀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가 일회용품 안 쓰고 돌봄을 얼마나 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지 순환경제는 지금 작동이 가능한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없이 돌봄 노동을 하면 돌봄 노동에 대한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고 그것들을 근로기준법을 확대하고 이러면 뭐 생태적으로도 더 좋아지고 노동자의 일자리도 많아지고 소득을 더 보장할 수 있는 체계가 완성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지금 그게 가능한 수준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럼 그 상상력을 현실로 만들려면 우리한테는 어떤 과정이 필요한가라는 고민이 저한테 있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요즘에 이제 기본소득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관심 있는 분들이 일자리 보장제나 참여소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진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또 앞서서 홍순영 스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에게 참여소득을 제공하자라고 말들도 말씀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러면 그런 일자리도 충분히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인식은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 좀 큽니다. 저는 이 세 가지의 축에 대해서 사람들이 동의하고 이것부터 어떻게 좀 고쳐져야 돼라는 이야기들이 확장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기후위기 시대에서의 노동권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정의로운 전환에 대해서 실질적인 변화를 어떻게 촉구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저한테는 요즘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그 플로어에서 한두 분 뭐 이제 시간이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에게 뭐 19분, 20분 좀 그 정도 남았는데요. 한두 분 말씀과 의견을 좀 듣고 하면서 뭐 정리해 보도록 하죠. 한인정 선생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저는 질문할 게 그 김미정 선생님이랑 그 홍수영 선생님한테 있었는데 김미정 선생님한테 최근에 이제 가사돌봄 선언 그 사회변혁당에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가사돌봄 선언 하면서 생각해 보면 저희 엄마가 저한테 절대 되지 말라고 한 직업이 있었는데 그게 주부였거든요. 주부는 실패한 직업이고 자기는 공부도 많이 했는데 실패했다. 자기 인생은 주부가 됨으로써. 그리고 제 친구들도 주부라는 직업에도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근데 아까 얘기하신 대로 근데 기본소득이 주어지면 과연 남편들을 설거지통 앞으로 끌어낼 수 있을까? 이 고민은 드는 거예요. 그 기본소득 주면 낚시하러 가지 않을까? 뭐 이런 고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러면 정책 패키지가 그 남성들을 설거지통 앞으로 끌고 올 수 있을 것인가? 그 패키지는 무엇인가가 궁금했고요. 그리고 홍순영 선생님한테는 아까 이제 기본소득을 주었을 때 자영업자들이 좋았다고 했잖아요. 그 얘기하셨죠, 그 박정원 선생님이. 네, 그 어떻게 생각하면 제 주변에서도 기본소득 받고 나서 치킨 먹은 사진을 그렇게 많이 올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사실 그래서 저는 과연 이게 기본소득 물론 사바사 아닌가 사람 바이 사람 아닌가 기본소득을 받는다고 해서 갑자기 사람이 뭐 텀블러를 사고 치킨을 먹질 않고 육식사회에서 갑자기 탈피하고 이건 진짜 아까 혜민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게 세부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홍수영 선생님한테도 패키지가 궁금해요. 그런 사바사의 사람들을 어떻게 더 생태지향적인 사람으로 같이 이끌어갈 수 있을까? 그 패키지에 대해서 혹시 고민하신 게 있는지 그 두 분께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예, 뭐 한두 번씩 질문 더 받고 묶어서 말씀해 주시죠. 혹시 다른 분 혹시 또 말씀해 주실 분 있을까요? 예. 네, 오늘 오전에 저기 신지혜 기본소득당 대표님과 함께 여기 동자동 쪽방촌을 방문을 하고 왔습니다. 이제 동자동 주민분들이 이제 사진전을 하시면서 자신들의 본인들의 어떤 삶의 모습을 알리시고 궁극적으로는 지금 동자동 일대에 이미 사실 약속되어 있는 공공개발 계획이 있는데 뭐 오세훈 시장도 그렇고 뭐 국토교통부도 이제 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또 민간 개발 압력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뭐 여러 저항을 좀 말씀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 골목을 걸어가다 보니까 뭐 처음에 이제 뭐 빨간 깃발들이 쫙 이렇게 걸려져 있어서 뭐 저의 이제 관념 속에서 빨간 깃발은 뭔가 저항의 상징 이런 걸로 생각했는데 이게 다 건물주들이 공공개발에 반대하고 민간 개발을 요구하면서 걸어놓은 거더라고요. 이렇게 아니 적기가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걸릴 수가? 정말 처음에는 상당히 좀 비장한 이렇게 뭐 길거리에 적기가 쫙 걸려 있구나 여기는. 근데 이제 그 전혀 다른 의미더라고요. 사실 토지는 아까 정말 좋은 말씀하셨는데 토지는 누구가 거기다가 금 꺼서 자기 거라고 주장할 수 없는 원천적으로 공유 보여야 하는데 이제 이것을 사유하고 독점하는 것을 넘어서서 거의 좀 미쳐가고 있다라는 느낌이 있죠. 이제 거기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그 동자동 주민분들이 뭐 증언해주신 내용들에 따르면은 이 건물주들이 프랜카드를 그렇게 붙이는데요. 근데 프랜카드에는 뭐 이제 그러니까 공공개발을 요구하는 주민들을 협박하는 플랜카드를 붙이는 건데 용산 참사를 뭐 기억해라 이런 식으로까지 용산 참사가 다시 날 수도 있다. 뭐 혹은 뭐 내가 죽거든 그 무덤 위에다가 공공개발 해라. 내 죽기 전에는 안 된다. 어떻게 이렇게 이른바 개발 이익이나 불로소득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느끼는 것을 넘어서서 그 권리를 지키기 위해 자기들의 그 권리를 위해서라면은 뭐 주거권, 인권 그 어떤 것도 무시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인지 불로소득을 유발하는 이 사회 체제가 결국 그렇게 만든 것인 거고 기본소득의 어떤 전환의 중요한 의미는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것은 누구 소수에게 독점되어서는 안 되고 그 이익을 모두가 나누어야 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기본소득이 현장의 어떤 목소리들과 잘 연결할 수 있는 또 고리들은 있다. 하지만 당면 아주 시급한 그 과제들을 요구하시는 분들에게 뭐 기본소득이나 기본소득을 위한 여러 가지 전환은 조금 너무 멀어 보일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고리를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 이건 참 고민이 되기는 합니다. 여기까지 좀 큰 고민들이었고요. 오늘 김혜미 선생님께 싶은 것은 이 로드맵에서 기본소득 네트워크가 제시한 것에서 되게 중요한 것이 이 기본소득을 지급함으로써 기존의 복지 수급자들의 처지가 향상되는 방향으로만 지급을 한다라는 것이잖아요. 저는 이전의 기본소득에 대한 좀 뼈아픈 어떤 지적 내지 오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뭐 기본소득이 기존의 복지를 대체해 버려서 오히려 기존 복지 수급자들의 처지를 악화하거나 아니면 뭐 별 차이가 없는 것이어서 뭐 그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고 도움이 된다면 중산층들에게 도움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동안의 지적들에 대해서 이번 로드맵은 그렇지 않음을 뭐 원칙적으로 그리고 아주 구체적인 어떤 경로로도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런 것이 이제 실제 복지 수급자 빈곤층들에게 기본소득을 보다 좀 더 전향적으로 이해하거나 호응할 수 있는 뭐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그에 대해 더해서 어떤 좀 더 디테일한 뭐 담론들이 또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질문 일단 끊고 김민정 선생님부터 먼저 앞에 나온 질문이니까 시작해 주시죠. 네, 저는 김혜미 선생님 답변 들으면서 그리고 박정훈 위원장님이 맨 처음에 말씀하셨던 이제 고용에 대한 문제를 들으면서 제가 평소에 고민했던 영역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특정 프로젝트를 얘기해서 좀 죄송하긴 하지만 그 광주형 일자리라고 해가지고 노, 사, 지역, 뭐 정 다 해가지고 만든 일자리가 무슨 차를 하나 만들어요 지금. 근데 그 차가 인기가 없고 인기가 없는 것은 떠나서 차를 자꾸 만들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차를 좀 그만 만들고 어떻게 하면 있는 차를 이용하든가 뭐 어떻게 하든가 이런 고민들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2008년도에는 우리 안현 선생님도 그때 계셨었는데 GDP 계산하는 방법을 좀 바꿔야 된다. 우리 기본소득을 얘기를 할 때 지금의 그 기준으로 GDP를 계산해서는 우리가 이 굴레를 벗어날 수가 없다 이런 얘기까지 해서 그 강남은 교수님이 그럼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까지 얘기를 했는데 저는 말씀을 할 때도 알아들을 수가 없는 그 복잡한 용어들을 많이 말씀하셔가지고 따라가지는 못했는데 아무튼 우리가 좀 생각을 바꾸는 게 지금은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듭니다. 돌봄 노동에 대한 문제가 그러니까 돌봄 노동 자체가 지금의 물품들을 얼마큼 친환경으로 쓰느냐에 대한 문제보다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막 공장에서 찍어내고 뭐 이런 것들이 아닌 것에 대한 문제를 좀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있는 것들을 잘 다듬고 그러니까 생존하게 하고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돌봄의 가치를 그리고 돌봄 노동을 하는 것을 유급화하든 무급화하든지 간에 가치로서의 인정하는 방향이 우리에게는 되게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고용 문제나 돌봄 노동 문제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시각을 좀 바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가사 주부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것도 이제 너무 뜬금없이 그럼 주부가 훌륭하다, 주부 멋있는 직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앞서 말씀드린 노동시간 단축이 그거에 좀 일정 정도 기여를 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처음이 아니라 제가 저에게 처음에 육아휴직을 그 부권에 확대하자라고 했을 때 죄송하지만 싸잡아서 얘기하자면 이놈의 남성들은 지네 공부하러 가고 딴 데 가고 1년씩 받아가지고 해외를 가는 거예요. 애는 여기 있는데 그게 말이 되냐고요. 너무 분노에 차서 이것들을 도대체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그게 이제 확산이 되면서 안착이 되더라고요. 지금 같이 돌보는 사람들도 되게 많이 있고 물론 이제 지금도 여전히 헛짓하는 사람들은 있긴 하지만 그래서 이것이 당장 가사 주부라고 하는 문제에 대한 개념을 바꾸자는 것도 우리가 뭐 해야 될 얘기긴 하지만 노동시간이라는 것에 대해서 같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도 하고 싶은 사람은 하고 말고 싶은 사람은 말고 가사도 같이 할 수 있는 영역들을 좀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저희 세대는 정말 12시간씩 일을 했거든요. 그 가장이라고 하는 이름의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로 바꿔져야지 딱 남자들 이렇게 모가지 끌고는 못 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일단 홍수영님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김혜님이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질문해 주신 게 네, 재난지원금의 효과로 사실 저도 많이 봤던 뉴스 중에 하나가 한우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 사람들이 재난지원금을 받으니까 꽁돈이 생기니까 평소에 못 먹었던 한우도 먹어보고 그래서 실제로 저는 가슴이 아팠죠. 그런 기사들을 보면서 가슴이 많이 아팠고 사실 저는 기본소득이라는 것 자체는 사실 정말 가치 중립적인 제도라고 하면 그렇다고도 생각하기도 해요. 그래서 사실 그래서 아무리 제가 앞서서 많이 말한 것처럼 기본소득과 뭐 동물권 운동 그리고 생태주의 운동이 철학과 맞닿아 있다고 해도 그 정책의 효과는 완전히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정책이 어떻게 설계되느냐에 따라 그리고 이 정책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성격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정책의 효과는 굉장히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방향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기본소득으로 만들 사회가 어떤 방향일지를 제시하는 사람이 그것을 잘 만들어 가야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상 그런
축산업의 문제, 그리고 육식의 문제, 그리고 동물 착취에 대한 문제가 곧바로 기본소득과 연결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런 부분을 굳이 억지로 연결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하지만 저는 그런 고기를 계속해서 값싸게 만드는 제도들, 정부가 정말 의도적으로 대대적으로 농업보다도 축산업을 육성하고 공장식 축산업을 장려해왔던 역사들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그러한 고기값을 낮추는 정부의 개입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기후위기라는, 그리고 멸종위기라는 그런 국면을 맞고 있을 때 기본소득과도 별개로 그것은 정말 함께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의제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한 정책적인 대안을 함께 이야기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는 사람들이 함께 기본소득을 지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도 돌봄 이야기가 나와서 생각이 난 것은, 사실 돌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돌봄이 지금 싼 것이 문제이고, 그렇기 때문에 질보다 양이 더 중요하고 더 가격이 낮게 책정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뭐 일회용품을 쓴다거나 굉장히 질 낮은 돌봄들이 생기는 것이 문제인 것이지, 이 돌봄 사회로 재편이 되는 것이, 돌봄 사회로 재편하자라는 전망은 사실 지금과 같은 질 낮은 돌봄 노동으로 재편하자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기본소득이 만들 사회,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정말 다양하게 우리가 갖고 있는 소중한 가치들을 기본소득과 연동해서 제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최근에 캘리포니아에서는 이제 더 이상 공장식 축산 농장을 짓지 않겠다라고 캘리포니아 주 정부가 모라토리엄을 선언할 정도로 중요한 의제고, 이러한 의제에 기본소득 지지자들이 함께 하겠다, 동의하겠다, 그리고 우리 연대하자라고 하는 그러한 행위 자체가 기본소득을 더욱더 생태지향적으로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준호 비서관님께서 어려운 질문 주셨는데, 그러니까 왜 이게 아직까지도 이렇게 여러 번 얘기했는데도 가닿지 못할까에 대한 고민 저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실 적어도 한국 기본소득 네트워크는 기존의 사회복지 체계를 뭐 일어나 기본소득으로 다 퉁치자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는 제가 보기엔 뭐 발족하면서부터 얘기했던 것 같은데, 여전히 앞서서 이제 박정훈 위원장님께서 그래서 빈곤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기본소득에서 말할 수 있을 때 우리가 더 큰 운동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수년 동안 왜 우리는 정말 만나지 못할까에 대한 고민이 크고, 그리고 저는 이게 그냥 빈곤 운동뿐만 아니라 기존 노동 운동을 했던 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과연 어디서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은 언제쯤 다시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좀 들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로드맵으로 제시한 내용이 오히려 그렇게, 그러니까 뭐 어쩌면 보수적인 기본소득 주장을 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가지고 와서 한국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기본소득 담론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주장하는 이 의견들에는 그건 아니야라고 반기를 들을 수 있는 충분한 가치는 있지만, 왜 여전히 우리는, 그러니까 오늘 이 라운드 테이블에서도 사실 반대 의견을 강하게 갖고 있는 사람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저는 조금 아쉬운 측면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기 와서도 느끼는 것이지만, 그러니까 제가 앞서서 얘기한 돌봄 사회 관련해서도 돌봄 사회로 가는 것이 나쁜 돌봄의 가치가 우리 사회에 필요하지 않다라는 의미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가치를 충분하게 실현시키기 위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저항 혹은 안티적인 부분들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반대로 제시할 것인가, 저는 그런 믿음은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소득을 주장하고 우리 사회에서 페미니스트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더 인권에 친화적이고 동물권에 열려있고 사회적인 보편의 의무에 대해서 더욱더 강력히 주장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저는 그 믿음은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이 하나로 좀 합쳐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만나야 될까? 그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제 동자동에 가셨다고 이야기를 들어서 매우 좋았는데, 이렇게 좀 현장으로 직접 발로 뛰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제 월요일에 관련된 기자회견에 가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기본소득이 가치적으로 너무 훌륭하고 이거 사회에 너무 필요한 가치이고 모든 것들을 확대하고 저변을 넓혀가는 사회로 만들 수 있다. 전환의 기회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철학적으로 더 단단해졌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이 단단해진 철학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현장과 만나서 기본소득이 실제적으로 전환의 씨앗이 될 것이다라고 설득할 수 있을지에 대한 서사를 만들어가는 게 2022년의 과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듭니다. 네. 예, 이제 뭐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라운드 테이블의 제목이 사회운동과 만나는 기본소득. 그래서 만나서 나름의 좀 대답을 찾아보자. 였는데 뭐 대답을 아직 못 찾은 건 아니지만 많은 부분은 이제 질문을 다시 던진 셈이고요. 질문을 다시 던졌다는 건 어쨌든 과제를 다시 설정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바라는 바는 질문을 함께 던지고 이제 함께 답을 찾는 과정이 어쨌든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오늘 나온 답 중에 이건 오늘 이 세션만이 아니라 전체 어쨌든 세션 전반에서 그런데 기본소득이 어쨌든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의제 쟁점, 그다음에 사회적인 제도, 가치 속에 놓여 있는 거고 그것이 어떻게 결합됐을 때 그 말하는 뭐 효과, 그다음에 그것의 실현 가능성까지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사실은 좀 다시 한번 좀 확인하고. 그런데도 이제 이것이 구체적인 이제 실현에 가기 위한 어쨌든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것, 우리가 뭐 운동이라고 말을 하지만 어쨌든 뭐 사람들을 함께 만들어내는 것 이런 과정을 오늘에 던진 질문으로 어쨌든 함께 이어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라운드 테이블 사회운동과 만나는 기본소득을 모두 마칠까 합니다. 오늘 나와주신 네 분 선생님들 감사하고요. 질문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그리고 유튜브로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